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까지가 이제 탄핵안 가결에 대한 총평이나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쟁점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관심이 탄핵이 과연 헌재에서 인용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언제 결과 나올 것이냐 그쪽으로 확 가는 것 같아요. 먼저 장 교수님, 네. 헌재 심판의 쟁점이랄까요? 좀 정리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이제 탄핵의 결과 결국은 이제 헌재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밝혀지게 돼 있는데 국민적 관심이 헌재에 모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가 헌법의 최상위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재판기구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객관적인 팩트를 놓고 이거에 대해서 사법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헌재의 핵심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에 대한 어떤 국정농단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미르라든가 K스포재단한테 받은 대가성 여부, 이것이 헌재에서 밝혀야 될 핵심적인 상황이고 여기에서 대통령이 여기에 정말 관여가 돼 있다는 것이 헌재에서 판결이 된다면 이것은 헌재에서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정농단과 대가성은 아주 중요한 이런 포인트라고 봅니다. 특히 국정농단의 핵심은 최초에 JTBC에서 얘기한 태블릿 PC와 관련된 그 안에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는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다.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 거냐, 최순실이 이것의 소유자라면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국정농단의 실체적인 그런 진실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러나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태블릿 PC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최순실 거가 아닌 공동의 어떤 소유로 여러 명이 같이 썼다. 이런 상황에서 태블릿 PC가 거기 실수로 갖다 놨다면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헌재나 특검에서 과연 태블릿 PC가 누구 것인가? 왜냐하면 태블릿 PC를 보면 이 태블릿 PC가 돌아다닌 그런 흔적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디로 갔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찰이라든가 헌재에서 명확하게 밝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결하기가 상당히 쉬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특검이나 검찰 결과가 나온 이후에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전망이신가요? 특검에서 이거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면 헌재에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헌재에서 최대한 이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정농단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팩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라든가 검찰에서 지금까지 또 조사해 온 게 있을 겁니다. JTBC 어떤 기자도 소환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특검이 이 자료를 헌재에 넘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갑자기 태블릿 PC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초반부터 얘기 논점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태블릿 PC는 이미 그 최순실 씨 거라고 이미 검찰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아이디를 추적하면은 최순실이하고 계속 동선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JTBC에서 엊그저께 뉴스 시간에 그걸 쭉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태블릿 PC가 최순실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반적인 사태의 본질과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얘기 같고 아까 다시 저는 이제 그 얘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 기본적으로 이 헌재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헌법의 최상위 기구라고 합니다만 대법원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법원하고는. 대법원은 이 죄가 유죄냐 무죄냐를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고 물론 헌재도 따져야 되겠죠.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이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뇌물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헌법재판소라는 건요. 심판 당시에 드러난 제한적인 증거만으로도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끝나야 헌재가 재판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 팩트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법원이 나중에 형사처벌 여부를 전제로 해서 설령 다른 판결을 해도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자격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법적으로 정확하게 입증해내고 심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준용하기 때문에 구두변론, 공개변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하게 법리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임을 배신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헌재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는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대통령 자격이 없으면 네. 대통령 측에서 파면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헌재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상적인 법원의 판결과는 그런 점에서 구분되어야 한다. 소위 이제 정무적 판단을 예, 많이 할 예. 것이다. 예, 그런 논리시면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이신가요? 헌재가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를 예.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뭐 예측하기 어려운데 저는 지금 이제 얘기되는 게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지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말 퇴임이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중순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3월 13일인가 예. 이제 퇴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판결이 되면 7명 중에서 6명이 네. 인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7명이 만약에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아예 정족수 자체가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명 중에서 1명만 빠지고 6명이 재판에 참석해서 6명이 됐다. 그건 무효거든요. 그건 기각이에요, 기각.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제 전망들을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일리 있는 이제 분석인 것 같은데 7명 중에서 1명이 재판에 아예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보수와 진보의 성향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느냐, 여야 합의 추천했느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9명의 뭡니까 임명 과정이. 근데 저는 그런 것과 달리 결국 헌재가 어떠한 그 사실 여부 문제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 신임을 얼마나 배신했는가 이쪽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네. 아까 그 질문에 답한다면은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시기도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헌재가 물론 뭐 자유심정주의라든가 규범적 가치 판단을 통해서 헌재가 하게 되고 문서는 물론 안 하고 일단 네. 신문을 통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여론적인 어떤 지표라든가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팩트를 밝혀야만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의혹만으로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나 최순실 농단 사태에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냐. 이 커넥션을 일단은 팩트를 알아야만이 헌재에서도 이 뭐 규범적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뭐 애초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도 이런 규범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팩트의 어떤 실체적인 것을 일단은 사법적으로 일단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헌법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공은 헌재로 넘어갔고 뭐 좀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될 텐데 오늘 상황을 보면 오늘도 주말 도심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7차인데요. 저희 지난 6차 때마다 저희 주말마다 계속 이제 이 촛불 집회 관련 논의를 토론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죠.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퇴진 구호는 좀 잦아들 것 같기는 네. 해요. 이제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네. 오늘 7차 집회 중에서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지지난주가 상당히 추울 거라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그렇죠. 6시쯤 돼서 눈도 집회할 때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예. 뭐 지난주는 굉장히 좋았고 예. 오늘은 상당히 춥더라고요. 지금 화면을 봐도 지난주 이 시간에 비해서는 글쎄 그렇게 많지 않아 좀 보이는데 한산한 느낌도 있네요. 지난주도 예.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근데 6시 되니까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모이고 그랬던 네. 게 나는데 아무튼 뭐 전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즉각 퇴진 구호가 좀 잦아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중요한 거는 황교안 이제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즉각 퇴진 구호가 잦아들 수도 있고 또 증폭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지금 상황은 어쨌든 황교안 대행 체제가 출범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 체제가 무리를 범하지 않는다면은 네. 일단 뭐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단지 중요한 거는 계속 지지율이 이제 5% 4%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리고 탄핵도 예상 외로 230배 이상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쯤 되면 헌재의 판단 이전에 퇴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여론 때문에 구원은 계속 나올 수 네. 있을 겁니다. 단지 근데 이제 이 탄핵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그렇죠. 호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오늘은 아까 뭐 날씨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200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생각보다 여전히 퇴진 목소리는 오늘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항상 뭐 6시 이후에 예,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예측이 오늘도 좀 뭐 어려운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기존에 지금 최 교수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즉각 하야나 퇴진을 계속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정치권의 분위기 좀 다를 수 있는데 저기 광장의 시민들은 계속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주최 측에서는 즉각 퇴진을 요구해서 동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취지인데
과연 기존 지난번처럼 유착까지? 야당에서 예. 정치권에서 여기에 합류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촛불의 민심은 이미 다 수렴이 됐다고 봅니다. 어제 일단, 탄핵으로? 예. 제도권에서 받아가지고 탄핵을 가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이 촛불 민심에 대한 어떤 변곡점은 이미 이제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제도권 정치에서 이것을 받아서 촛불 민심이 원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단 우리가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87년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재판소라는 기구를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 놨고 이것이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가서 이런 판단을 하도록 국민이 만들어준 헌법을 또다시 이 헌법재판소의 이런 기능을 또 무시하고 여기에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역작용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촛불 집회의 양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핵심 논점이 대통령 퇴진에 맞춰져 네. 있었는데 뭐 여전히 대통령 퇴진 구호는 나오겠습니다만 아직도 즉각 퇴진하는 당연히 구호 나오죠.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 그런 이유일 겁니다. 아마 지금 국회에서 그렇게 가결이 됐고 대의기구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가결했고 국민들 스스로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러나라. 굳이 헌재 재판 기다릴 필요가 있냐 이런 네. 논리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이외에 지금 어쨌든 이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청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지난주까지의 촛불 집회와는 달리 어떤 뭐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유착을 끊는다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둠의 문제, 그늘의 문제 이런 게 좀 네. 있잖아요. 정의의 문제, 공정의 문제. 아마 그런 것들을 촛불 집회에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동안 대의민주주의에 막간이 났었는데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했었는데 이 위임을 받은 권력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 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제 몫을 내겠다라는 그러한 성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촛불 집회를. 그런 관점이라면 단지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잘못된 어떤 강고한 이런 기득권의 구조 이런 것들의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촛불이 나름대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지금 보수 단체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강도 높은 좀 시위, 맞불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최 교수님 그 좀 이어서 질문드리자면 글쎄요 광장의 민심은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도 즉각 퇴진을 오늘 저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정치권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야3당은 어떨까요? 야3당은 즉각 퇴진을 얘기하는 게 대단히 조심스러울 네. 거예요. 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즉각 퇴진 얘기도 했고 어제 그저께도 추미애 대표가 탄핵이 가결된다면 그것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어제는 일단 스탠스가 그렇죠. 바뀌었어요. 제1야당이 가장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야권 내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고 말이죠. 어쨌든 제1야당이 대한 세력으로서 대한 헤게모니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황교안 총리 체제를 부인한다든지 그리고 즉각 퇴진을 지나치게 요구한다면은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그러한 대선 전략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은 여권은 물론이고 야당도 즉각 퇴진이나 이런 구호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상당히 안정적인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촛불 집회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지난주 말처럼 그렇게 결합할 것 같지는 네.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 해법이 야권이 좀 해법이 내놓은 게 여야 국회와 황대행 체제 간의 어떤 비상 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하나 해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지금 저 시위 자체를 보더라도 예. 어떻게 보면 보역 갈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안 좋은 케이스로 흘러가는 건데 정치권 싸움이라든가 어떤 국정의 어떤 정치적 카드의 어떤 그런 갈등이 국민적 갈등으로 비춰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념적으로 보역 갈등으로 간다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어떤 상황이고 네. 이거 보역 갈등으로 간다는 것은 사회적인 위기가 지속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정치적인 위기가 경제적 위기를 가져오고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이런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은 기본인데 지금 점차 이것이 보역 갈등으로 간다면 애초에 우리가 원했던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그런 촛불의 민심도 왜곡되고 탈색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싸움으로 몰아가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제 뭐 여러 가지 추미애 대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회와 정부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래서 제도권에서 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맞이함으로써 우리가 대통령이 없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한 이 시점에서 국정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는데 국정의 동반자로서 야당이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인데 이것도 또 정당에 따라서 또 다른 각도로 대선을 앞두고 자극적인 것이 존재감 부각 아니겠습니까? 선명성. 이런 상황에서 야권의 단일된 목소리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치권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으면 이것을 또 국민들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화면에서 또 지금 뭐 장 교수님께서 보역 갈등이 우려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맞불 집회도 조금 지난주보다는 조금 인파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조기 대선이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시점 물론 현재 같지만 아직 모르는데 여야로 나누면은 뭐 여야로 지금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빨라진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 겁니까? 또 늦어진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 겁니까? 지금 뭐 가장 이제 단순 논리로 본다면 빨라지면은 야권이 유리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분석들이에요.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지금 여권은 어떤 뚜렷하게 부각되는 주자가 별로가 아니라 거의 전무하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대선이 치러진다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야권 내에서 그 현재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여당이 전혀 후보를 못 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만약 60일 내로 치러진다. 뭐 이 과정은 전혀 의미가 없는 과정인데 아무리 빨라도 저는 5월 1일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의 판결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최소한 2달 내지 석 달은 걸릴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5월 정도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럼 시간이 충분합니다.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뭐 검증 다 국민이 하는 거죠. 언제 정치권이 검증해서 뭐 있습니까? 국민이 다 검증해 내는 겁니다. 이제는. 그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여권도 지금 뭐 비박과 친박 간에 어떤 상황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비박하고 손을 잡을지 또 제3지대하고 손을 잡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유승민 의원도 뭐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비박이 상당히 존재감을 보여줬잖아요. 새누리당의 어떤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고 그렇다면 5월 정도가 치러진다면 지금 가장 단순 논리로는 가장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전 대표가 유리하기 때문에 야당이 유리하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이면 지금 그렇다면 5개월 후잖아요. 5월로 물론 단정 지을 수도 없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저는 꼭 반드시 야당에만 유리하지 않고 중요한 건요. 야당이 어떠한 가치, 어떠한 목표를 공유하느냐를 현재 야권 주자들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야권 주자들끼리 잘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지금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이러한 민심의 요구라든지 한국 사회가 산업화 이후에 쭉 축적돼 왔던 그런 적폐, 어둠, 그늘 이런 것들 걷어낼 만한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고한 보수 지배 헤게모니를 깰 수 있는 그런 대안 헤게모니를 마련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정치공학적으로 계속 갈라진다면 역시 정권 창출을 다시 해내긴 쉽지 않다. 그래서 단순 논리로 무조건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 논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비슷한 얘기가 여권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최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에 조기 대선 치러지면 문재인 대표한테 유리하냐? 만약에 조기 대선 치를 때 반풍이 빨리 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반기문 바람이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저는 상수는 반기문 총장하고 문재인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이렇게 3인은 상수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재명 성주시장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3인이 저는 대선에서 붙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반기문 사무총장은 새누리당 보수의 어떤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라든가 호남을 대표로 해서 제3지대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이제 헌재에서 판결을 언제 하냐. 대통령이 어제 마지막 국무회의 때 헌재 결정 내려질 때까지 내각은 최선을 다 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은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법적인 다툼을 하면서 그래서 헌재 재판 결과를 보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63일에 헌재 재판 기간이 있었고 그때는 아주 간단한 뭐 한 가지 사안이었지만 지금은 한 뭐 10가지 정도의 어떤 핵심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헌재가 이것을 탄핵의 어떤 그 탄핵의 명분으로 국회에서 탄핵의 사유로 10가지 정도를 해서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전부는 확인을 할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팩트적인 사실은 다 확인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다. 이랬을 때 저는 빨리 끝나야 4월에 끝난다고 봅니다. 현재. 네. 그래서 4월에 끝나서 그러면 이제 헌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탄핵을 인용하냐 기각하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설령 기각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조기 퇴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랬을 때는 대선은 아무리 빨라도 6월이나 네. 8월 그 사이에 치를 수밖에 없다고. 결국 이제 뭐 5월이든 6월이든 한두 달 상관인데 그 조기 대선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면 또 하나 그와 또 연관되는 게 최 교수님 여당의 상황입니다. 야당은 어쨌든 간에 대권 주자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 여당 친박계 비박계 분당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분당 상황보다는 친박과 비박이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과는 분당은 약간 좀 다릅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탄핵 그 가결이 230표가 아니라 한 210표나 200표 정도 됐다면 분당 가능성이 높았다고 네. 저는 생각해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230표 넘을 거라고 예상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230표가 넘었기 때문에 맞추셨네요, 결국. 뭐 결과적으로 맞췄는데 그건 뭐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지금 비박이 지금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고 새누리당의 그 친박은 이미 주류로서의 입지가 상실된 거예요. 대개 친박을 한 60명 정도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지금 표를 다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어제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거니까 112표가 야당과 무소속이었고 그러면 62표잖아요. 네. 62표면 새누리당이 128명이니까 과반이 64명 아니에요? 근데 62표가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박이 한 35표 내지 40표가 올 거다라고 그랬으면 적어도 20표 정도가 친박에서 넘어온 표예요. 그리고 설령 그 현재 친박에서 찬성을 찍은 사람들도 완전하게 친박 핵심이 아니면요. 이 상황 속에서 상당히 성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친박 핵심 몇 명은 별로 세력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비박이 새롭게 그 당에서 당을 해체하든지 당을 재창당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분당이라는 건 새로 완전히 다른 정치 세력으로 분화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 다시 보수 정당을 새롭게 건립할 수 있는 아마 그쪽으로 가서 보수 세력을 다시 결집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가면서 대선 유지를 옹립할 생각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반기문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새누리당 내 뭐 유승민 의원 등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분당 가능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창열 용인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